이게 워낙 굵직한 이슈나 뉴스에 매몰돼서 다른 것들을 못 볼 때 저희 항상 이분과 함께 또 새로운 종목군 발굴을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항공주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네. 가장 중요한 환율, 유가, 그리고 일본발 수요까지 네. 다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도 항공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했다기보다는 한번 좀 이제 항공업종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좀 간략히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LCC라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그동안 굉장한 성장을 좀 기록한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성장세가 좀 꺾이면서 이번 이제 9월달에 사실 이제 그 뭐 여객 수요 실적이 좀 나왔는데 LCC가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거는 이번 9월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발 이슈도 물론 크죠. 왜냐하면 일본 쪽이 단가도 좀 높은 데다가 특히 제주항공 같은 회사들은 일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렇죠. 편이다 보니까 예. 타격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일본 이슈 터지기 전부터 사실 안 좋았어요. LCC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고 그리고 LCC들이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아진 또 배경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항공사 그러니까 LCC 항공사들 지금 보면 최근에 면허가 3개가 발급된 거 아마 뉴스를 그렇죠. 통해서 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캐파가 정해져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또 참여자들이 3개나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들이 지금 8개거든요. 네. 8개면 우리나라 뭐 나라 땅이 좀 작긴 작잖아요. 그렇죠. 작은 면에서 8개면 솔직히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또 진입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기존 업체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이제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 뭐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뭐 하이닉스도 사실 거의 망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사실 공급과 이런 사이클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축소가 된 이유가 경쟁자가 사실 없잖아요. 예. 근데 항공은 어쨌든 업황이 좀 최근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이 상황 속에서 뭔가 경쟁자라도 적고 구조조정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나쁘게 볼 필요 없다. 항상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구조조정 이슈 나오면서 주가 좀 올라가는데 이 항공주는 특히 저가 항공 쪽은 이게 구조조정이 돼도 지금 모자랄 판에 업황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신규 이 진입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또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좀 작용했고 주가도 많이 빠져서 이제는 좀 바닥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CC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어쨌든 이게 면허를 받은 업체들이 신규로 뛰어들게 되고 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지금 항공 슬롯이 좀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객이 떠야 되는데 예. 거의 포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항공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방에 그 공항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쪽은 사실 아시겠지만 수요가 좀 크진 않습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뭐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가 항공사들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형사는 좀 다릅니다. 대형사들은 아시겠지만 대한항공하고 사실 아시아나항공밖에 없지만 이런 뭐 경쟁 이슈가 없으니까 LCC랑 경쟁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 물론 단기 노선도 있지만 주력은 이제 중장거리 노선이거든요. 예. 이쪽이 마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사실 그 LCC랑 경쟁은 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2개 업체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고 더 이상 나쁠 이슈는 없고 또 아시아나항공은 또 매각 이슈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 활동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예. 당장.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대형주 2곳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거를 탑픽으로 제시할지 감은 옵니다만 네. 아시아나항공 M&A 쪽으로 완전 베팅을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또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한항공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거 탑픽으로 꼽으세요? 뭐 대한항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예. 김이 좀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SK나 하나그룹이 좀 이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좀 김이 샜고 애경이 좀 그 참여하는 거는 그래도 좀 다행인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흥행 가능성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또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에어부산은 사실 주가 또 많이 올랐어요. 이게 항공주 다 빠졌는데
두 회사는 매각 이슈 때문에 연초 대비 올랐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투자 면에서도 지금 뭐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결국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랑 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가는 러시아에서 최근에 뭐 얘기가 나왔지만 국제유가 50달러가 적정하다. 러시아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가 50달러 아예 그냥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의지가 없는 거예요. 60달러 이상으로. 지금 유가도 최근에 이제 이란 사태 진정되면서 많이 하향 조정됐는데 지금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이슈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스몰딜 가능성 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네. 물론 저도 좀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위안화를 좀 절상하는데 합의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좀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위안화가 만약에 절상이 되면 항공주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하면 원화가 절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꺾여버리겠죠. 달러는 약해지고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연간 2천억씩은 벌어요. 돈을 적자 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한항공 돈도 벌고 있고 PBR도 0.8배고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랑 이 큰 항공사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많이 빠진 관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나쁘게 볼 게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 항공사들은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된다. 언제 갈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낙폭과대 관점에서 보시고 저평가돼 있고 환율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은 좀 부담 없이 한번 접근을 해보는 투자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은 계속 유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평가 국면으로 꽤 많이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대한항공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오랜만에 보는 곳 중에 하나가 카지노 가지고 네. 오셨더라고요. 근데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도 특징주로 가끔씩 네.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는 어떤 탑픽을 제시할지도 궁금한데 먼저 카지노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9월 들어서면서 또 갑자기 또 우상향을 크게 네. 가져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카지노도 사실은 되게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카지노 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국인하고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예. 두 개인데 각각 이제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국내 강원랜드밖에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일한데 강원랜드도 사실 좀 좋게 이제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기억하세요? 2000년대 그 초중반인가요? 바다 이야기? 예. 바다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행산업으로 사행산업의 벌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벌금적 그 약간의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거를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국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바다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 뭐 폐가 망신하신 분도 그랬죠. 많고 이래가지고 예. 사가미가 발족이 돼가지고 경마, 뭐 카지노, 경륜 등의 이제 일정한 매출액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GDP에 연동이 된대요, 이게. 이게 GDP가 물론 이제 성장을 하면 그만큼 이상의 어느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GDP의 몇 프로 정도를 잡아가지고요. 이 이상 매출액이 만약에 그 해에 발생을 했다. 페널티를 바로 부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근데 매출액 성장이 떨어지면 그만큼 더 매출액은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해가지고 강원랜드가 사실 그거 아니면 주가가 굉장히 훨씬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정부 규제 때문에 이게 막혔는데 예.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 강원랜드는 그걸 알면서도 사실 약간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좀 어떻게 무시를 했던 거죠. 네. 매출액 총량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 그게 네. 그 매출액 총량을 그 상한을 넘어가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영업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18년도에 문광부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규제를 해버렸어요. 네. 고강도로 페널티도 부과하고. 근데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그 사가미에서 국내 사행산업 이거 규제 완화 좀 해야 된다라는 좀 스탠스를 또 밝혔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그 강원랜드 쪽에 있어서 위가 좀 막혀 있었던 이 규제 이슈가 내년부터는 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풀리면 매출액이 한 8%나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증권사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 뭐 굉장히 좀 부진하잖아요. 부진한 예. 상황인데 한번 그런 그 뉴스들 한번 체크하시면서 이제는 좀 나쁘게 보지 말자.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 왜냐하면 강원랜드는 지금 실적도 좀 부진한 상황인 거고 네. 규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좀 향후를 봤을 때는 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사실 근데 우리는
카지노주 하면 강원랜드는 네, 그죠. 생각 잘 안 예. 하고 GKL 아니면 파라다이스거든요.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외국인 카지노는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이슈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결국 일본하고 중국인 중에 누가 더 많이 오느냐인데 사실 중국인이 더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달라요. 파라다이스는 VIP 비중이 되게 높아요. 예. 높아가지고 중국인 쪽에서 중국인 이제 VIP들이 많이 오게 되면 상당한 수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GKL은 VIP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이제 대중 매스라 그러죠. 예. 매스 고객 비중이 좀 높아서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시티를 이번 개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복합 카지노를 이제 개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레버리지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돈을 빌려서 하는 거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비용단에서 엄청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에 이제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얘기가 돌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라다이스 모델이 사실은 맞죠. 이 마카오도 사실은 약간 복합 리조트 그렇죠. 모델로 네. 성장을 했고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솔직히 실적 면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파라다이스 시티 때문인데 장기 성장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 면에서의 어떤 부담감은 당연히 우리가 좀 느껴야 되고 만약에 업황이 또 조금씩 꺾인다면 되게 또 약간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GKL은 다른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뭐 큰 투자도 없고 굉장히 회사가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이 투자도 많이 안 하고 되게- 그다음 VIP 쪽에 뭐 올인도 안 하고 마케팅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업종 성격이랑 완전 네, 반대로 네, 운영을 완전히 하네요. 반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은 이제 GK라고 좀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리고 이 용어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드랍액하고 홀드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드랍액은 이제 고객이 칩을 사는 거예요. 이제 돈을 내고 카지노에서 칩을 네. 받을 때 그걸 이제 드랍액이라 그러고 홀드율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 만약에 100만 원 내고 카지노에 베팅을 했는데 20만 원을 만약에 잃어버려서 80만 원만 남았다. 예. 그럼 그 잃어버린 20만 원이 카지노한테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홀드율이 20%라는 얘기는 카지노가 20% 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드랍액입니다. 홀드율은 약간 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이 어려운데 드랍액이 늘었다는 거는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어쨌든 칩을 많이 바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다 쓰고 오거든요, 그거. 예. 그러니까 드랍액이 늘 때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드랍액도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쪽 지금 둘 다 저는 좋게 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GKL 왜냐하면 파라다이스는 이미 한번 좀 많이 오른 데다가 예. 파라다이스 시티 모멘텀이 좀 약간 선반영은 됐거든요. 근데 GKL은 사실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나쁘지도 않은데 단지 그런 성장 모멘텀이 좀 없다는 측면에서 좀 소외받았어요. 사실 파라다이스보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GKL이 하반기 좀 연말까지 봤을 때는 또 배당 매력도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파라다이스 시티를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제 눈에는 다 돈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전체 그죠. 뭐 구조나 그런 게. 그죠. 그래서 이거 실적 좀 어떻게 할지 고민과 약간 걱정이 괜히 네. 제가 됐었는데 네. 오히려 흑자 전환 소식은 좀 빨리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GKL 쪽에 조금 더 매력도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GKL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두 가지 업종군을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증시 체크 포인트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이벤트나 주요 포인트 보고 계세요? 다음 주 역시 뭐 이벤트가 많은데 일단 10월 14일 날 중국에서 이제 수출입 동향 발표되는데 실제로 이제 수출 얼마나 증가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15일 날 이제 미국 민주당 대선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뭐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런 후보들이 갑자기 좀 급부상하는데 부상을 좀 약간 이제 거기서 정책 이슈가 나올 텐데 약간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좀 반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이런 좀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러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증시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주요 후보들이 정책이 너무 반기업적인지 아니면 기업 친화적인지 그 토론회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16일 날 금통이 열리는데 아마 금리 인하 하겠죠. 최근에 뭐 그 이주열 총재도 분명히 그런 사인을 내줬기 그렇죠. 때문에 재정 확대라든가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만 물론 그건 좀 시장에 반영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17일하고 18일에 EU 정상회담인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브렉시트를 10월 30일 날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6개월 연장하는 거를 이날 결정을 합니다. 이 EU 정상들이 결정을 하고 19일 날 만약에 이게 결정이 연장이 되면 19일 날 긴급 투표를 해요. 이 영국에서.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연장이 되면 이게 하나의 악재가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합의가 될지 브렉시트 연장하는 거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최근에 2020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2050선 근처 또 지금 방금 보니까 넘어갔는데 예.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확인해 보니까 내일 새벽 4시경에 이 류호 부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뭔가 뉴스가 나올 텐데 뭐 위안화 절상이 될지 아니면 관세 부과를 연기할지 조그마한 뭔가라도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또 기대감 무산되니까 그거 좀 체크하시면서 근데 다만 어쨌든 국내 증시가 예전보다는 체력이 진짜 많이 강해졌어요. 오늘도 보니까 연기금이 계속 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딜이 실패를 한다고 해서 2000선이 좀 깨진다고는 안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딜이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너무 막 이렇게 투매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업황이 가장 좋은 거는 조선하고 반도체 같아요. 이쪽이 좀 일단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이런 업종들 보시고 아까 설명해드린 낙폭과대 업종도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20선에서는 그래도 하단 지지를 좀 네, 해주는 것 같아요. 잘. 매물도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걱정은 없겠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전략도 좀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